며느리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 가게는 내 딸한테 물려줄 거야. 너가 이해해줘라.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째. 저는 결혼 전부터 쭉 중견 식품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정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고 시댁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주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지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운영하던 감자탕 가게 있잖니. 요새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말이야. 정말 힘들어. 나이도 있고 체력도 딸리고. 감자탕 가게는 시어머니가 20여 년 전 젊었을 때부터 운영하시던 곳이었습니다. 동네에서 꽤 알려진 맛집이었다고 들었지만 최근 몇 년간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건 남편을 통해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너 혹시 가게 한번 맡아볼 생각 없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감자탕 가게를 맡으라니요. 어머님, 저는 요리도 잘 못하고 장사 경험도 전혀 없는데요. 아니야, 너 마케팅 쪽 일하잖아. 그런 게 요즘은 더 중요해. 우리 가게 맛은 이미 다 알려져 있고 레시피도 다 있으니까. 문제는 손님이 안 온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민경이한테도 물어봤는데 걔는 절대 안 한다고 하더라. 식당 일은 너무 힘들고 자기 적성에 안 맞는데. 그래서 지영이 네가 생각났어? 민경이는 남편의 여동생이지만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았어요. 은행에 다니는 커리어우먼이었죠. 식당 일을 거절한 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일단 한번 와서 봐. 그리고 네가 정말 잘 살려주면 가게를 너한테 물려줄게. 명의도 다 넘기고. 물려준다는 말에 남편이 반응했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나중에 민경이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려고요? 민경이는 이미 자기가 안 한다고 했어. 그리고 애초에 관심도 없다니까? 근데 지영이가 정말 가게를 살려주면 그건 지영이가 다시 만든 거나 마찬가지잖아? 당연히 지영이 거지? 시어머니의 말씀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지영아, 네가 결정해. 나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지지할게.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업무가 반복되고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내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 그것도 나중에는 제 명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매력적인 제안이었죠. 일단 가게를 한번 자세히 보고 싶어요. 그리고 당장 직장을 그만둘 순 없으니 주말에만 나가서 상황을 파악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천천히 해도 돼? 그 주말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감자탕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는 주택가 상권 모퉁이에 있었는데 위치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후 1시가 넘었는데도 손님은 단 3팀뿐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 이모님이었고 홀에는 20대 중반의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로 주방에서 국물을 맞추고 재료를 관리하는 일을 하셨어요. 사장님 며느님이신가? 처음 뵙겠습니다. 김 이모님이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저는 주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청결 상태는 괜찮았고 재료도 신선해 보였습니다. 맛이 문제는 아닐 거라는 시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았죠. 저녁 시간이 되자 손님이 조금 더 늘었지만 그래도 테이블 10개 중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주문을 받고 서빙을 도우며 손님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여기 감자탕 맛있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한 손님이 일행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글쎄, 아마 인터넷에 안 나와서 그런가? 요즘 애들은 다 검색해서 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문제가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맛은 있는데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고 가게 분위기도 10년 전 그대로였어요. 메뉴판은 낡았고 SNS 계정도 없었습니다. 폐점 시간이 되고 시어머니와 함께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나은 편이야. 평일엔 이것보다 더 안 나올 때도 많아. 장부를 보니 적자는 아니었지만 인건비와 재료비를 제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정작 시어머니는 한 달에 100만 원도 가져가지 못했죠.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맛은 정말 좋아. 문제는 마케팅이랑 시스템이야. 나한테 6개월만 시간을 줘봐. 주말마다 나가서 하나씩 바꿔볼게.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해봐. 우리 지영이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저희 감자탕 가게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 다음 주말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가게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 마케팅 기획을 하며 배운 것들을 총동원했어요. 먼저 경쟁 가게들을 둘러보고 주변 상권을 분석하고 손님들의 동선과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지영아, 이게 다 필요한 거야? 시어머니는 제가 노트북을 들고 와서 조사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보셨어요. 네, 요즘은 감으로 장사하면 안 돼요. 데이터로 봐야 해요.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온라인 마케팅이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에 가게를 등록하고 바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게 내부 사진과 음식을 예쁘게 찍어서 올렸습니다. 김 이모님, 오늘 감자탕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예쁘게 담아주세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긴 한데. 뭐 며느님이 하자는 대로 해보지 뭐. 김 이모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정성껏 감자탕을 담아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탕 위에 빨간 국물과 파를 올리고 옆에 김치와 반찬을 배치했어요.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몇 장을 찍었더니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세이도 신기해하며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세희야, 너 인스타 팔로워 많지? 우리 가게 계정 좀 홍보해줘. 아는 친구들한테도 공유하고 시급 더 쳐줄게. 네, 제가 친구들한테도 다 이야기할게요. 하지만 온라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가게 내부도 손을 봐야 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새벽 시간 이용해서 가게를 조금씩 리모델링 해나갔습니다. 큰 돈을 들일 순 없었지만 벽지를 새로 바르고 조명을 따뜻한 색으로 바꾸고 낡은 테이블을 교체했죠. 여기 벽에 감자탕 사진을 걸어두면 어때? 손님들이 더 관심 가질 것 같아. 좋은 생각이네. 내가 디자인은 선배한테 부탁해 볼게. 며칠 후에 예쁘게 디자인된 액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뉴 개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메뉴판은 글씨만 빼곡했지만 새로운 메뉴판에는 사진과 함께 각 메뉴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점심 특선 세트 메뉴를 만들었죠. 점심에는 근처 직장인이 주 고객인데 뼈해장국에 만두도 하나씩 제공하고 10,000원에 팔면 어떨까요? 후식으로 커피까지 제공하고요. 10,000원? 그럼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손님이 많이 오면 회전율로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점심으로 먹어보고 저녁에 회식을 하러 올 수도 있고요. 일단 지금은 손님 자체가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고민하시다가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인터넷에 점심 특선 이벤트를 홍보했어요.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며칠 후부터 점심시간에 못 보던 직장인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죠. 여기 점심 특선 괜찮던데 양도 많고. 맞아, 가성비 좋아. 나 단골 될 것 같아. 손님들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심시간에는 웨이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리뷰도 늘어났어요. 별점도 3.5에서 4.2로 올라갔습니다. 며느님 장난 아닌데? 오늘 점심에만 40명 넘게 왔어. 김 이모님이 신이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배달앱에도 가게를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수료가 아깝다고 반대하시던 시어머니를 설득했죠. 요즘 배달 안 하는 가게는 죽어요. 수수료는 내지만 그만큼 매출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가게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항상 만석이었고 저녁에도 빈자리가 거의 없었어요. 배달 주문도 하루 평균 20건 이상 들어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매출 정산을 하던 시어머니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이번 달 매출이 작년보다 2배야.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이 가게 진작 문 닫았을 거야.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뿌듯했어요. 제 기획력이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영아, 너 요즘 진짜 즐거워 보여. 행복해 보이고. 뭔가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거잖아. 회사에서는 기획만 하고 끝이었는데 여기서는 내 아이디어가 바로 적용되고 결과가 보이니까 너무 재밌어. 그럼 이제 회사 그만두고 여기 전념할 거야? 남편의 질문에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웠어요. 가게가 계속 잘 될지 확신할 수 없었고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는 게 두렵기도 했죠. 조금만 더 지켜볼게. 6개월까지는 주말만 나가보고 그때 다시 생각해볼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가 정말 제 것이 될 수 있다면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이곳에 모든 걸 걸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가게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약 손님이 생겼고 블로그 리뷰는 200개를 넘어섰으며 배달 앱 별점은 4.9점을 유지했죠.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이제 평일에도 나올 수 있어? 솔직히 이젠 네가 없으면 많이 불안해.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주말에만 나가니 평일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보였거든요. 저는 고민 끝에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팀장님은 아쉬워하셨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퇴사 후에 저는 본격적으로 가게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매니저라는 직함을 주셨고 김이모님과 알바생 세희도 제가 내리는 결정을 존중해 주었어요. 저는 감자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장국과 우거지갈비탕을 추가 메뉴로 개발했어요. 시어머니의 국물 레시피를 베이스로 하되 좀 더 현대적으로 맛을 조정했죠. 신메뉴 출시 이벤트를 진행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우거지갈비탕 진짜 맛있어요. 이거 완전 대박 메뉴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저희 시어머니 레시피인데 손님들이 좋아해 주시니 정말 기뻐요. 매출은 꾸준히 올랐고 제가 손을 대고 8개월쯤 지났을 때는 월 매출이 8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가게가 이제는 제법 돈을 버는 가게가 된 거죠. 지영이 너 정말 대단해. 내가 10년 동안 못한 걸 1년도 안 돼서 해냈어.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감사해 하셨고 저도 뿌듯했습니다. 가게가 제 명의로 넘어올 날도 머지않았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게에 들르시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거의 매일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결정한 일들에 하나씩 의견을 내기 시작하셨죠. 지영아, 이번 주 이벤트는 좀 과한 것 같은데? 할인을 너무 많이 주면 손님들이 정가에 안 와. 이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거예요. 한번 와본 손님들은 나중에 정가에도 와요. 그래도 어쨌든 내 가게니까 내 의견도 좀 들어줘.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장님이시니까요. 하지만 점점 시어머니의 간섭이 심해졌어요. 메뉴 가격, 직원 관리, 마케팅 방향까지 모든 것에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영아, 민경이가 이제 가게 일을 배우고 싶대. 네? 형님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처음에 절대 안 한다고 했던 신우가 갑자기 가게 일을 하겠다니요. 은행 일이 너무 힘들대. 그래서 이참에 업종 전환을 생각 중이라더라. 네가 가게를 이렇게 잘 살려놓으니까 자기도 관심이 생겼나 봐. 시어머니는 마치 좋은 소식이라는 듯 말씀하셨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럼 형님이 여기서 일하시게 되는 건가요? 일단 배워보겠다고 하더라. 너도 옆에서 도와줘. 며칠 후에 형님이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세련된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왔지만 표정은 그다지 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지영아, 오랜만이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은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여기 완전 달라졌네? 예전이랑 완전 다른 가게 같아. 엄마한테 들었어. 네가 거의 혼자 다 바꿨다며? 대단하다, 진짜.
칭찬처럼 들렸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첫날부터 주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홀에서도 서빙을 거들지 않았어요. 그저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뭔가를 하거나 손님들을 관찰하기만 했죠. 형님, 주문 들어왔는데 같이 서빙 좀 해주세요. 아, 나는 아직 배우는 단계라서. 일단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게 먼저잖아.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형님은 실질적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와 오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 끝나고 저는 우연히 문틈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근데 가게 명의는 언제 바꿀 거예요? 형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글쎄, 지영이한테 물려준다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관심 가지니까 나도 고민이 되네. 지영이가 살려놓긴 했지만 결국 엄마 가게잖아. 그리고 가족끼리 운영하는 게 맞지 않아요? 나도 이제 배우고 있고. 그렇긴 한데 너한테 줬다가 지영이가 서운해하면 어떡하니? 서운해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동안 월급 받았잖아요. 가게 살린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명의까지 넘기는 건 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1년 넘게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은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히 따져야지. 어머니가 처음에 뭐라고 하셨는데 가게 물려준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당신이 직장까지 그만둔 거고. 근데 말로만 약속했을 뿐이야.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잖아. 내가 어머니한테 직접 얘기해 볼게. 하지만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어머니가 아직은 명의 이전이 이르다고 하시네. 민경이도 배우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고. 좀 더 지켜본다는 게 무슨 의미야? 그게 민경이한테도 기회를 주고 싶으신가 봐. 저는 허탈했습니다. 처음 약속과는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쏟은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래도 계속 일했습니다. 가게를 더 키우면 시어머니도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형님의 태도는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세희야, 이 테이블 세팅 왜 이래? 다시 해. 김 이모님, 오늘 국물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일은 하지 않으면서 지적만 하는 형님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매니저님, 저 민경 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예요. 세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줘. 내가 얘기해 볼게. 하지만 제 말은 형님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나도 여기 가족이야. 직원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야지. 형님은 아직 일을 배우는 단계잖아요. 직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먼저 일을 배우세요. 뭐?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지금 훈계하는 거야? 형님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지영이가 나를 훈계하고 무시하잖아. 지영아, 민경이가 너보다 나이가 많잖아. 좀 잘해줘. 그리고 민경이 너도 새언니 이름을 그렇게 막 부르면 안 되는 거지? 저는 여기 매니저예요.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요. 매니저? 지영아, 내 앞에서 그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여기 내 가게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제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던 거예요. 그저 일만 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예전에 면접 보고 뽑았던 직원들을 내보내고 형님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새로 고용했어요. 김 이모님은 이번 달까지만 일하시기로 했어. 네? 왜요? 김 이모님은 일도 잘하시고 손님들도 다들 좋아하시는데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민경이가 아는 젊은 분으로 교체하기로 했어. 제 동의도 없이요? 지영아, 여기 내 가게라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야. 김 이모님이 마지막 날 퇴근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매니저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매니저님 덕분에 이 가게가 살아났는데 이렇게 되니 마음이 아프네요. 이모님 죄송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가게를 살렸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지영아, 앉아봐.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옆에는 형님이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어요. 저 무슨 일이세요? 지영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네 덕분에 가게가 이렇게 잘 됐잖아. 근데 말이야, 이제 민경이가 가게 일을 제대로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민경이가 우리 가게 매니저를 맡기로 했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지영아, 화내지 마. 너도 그동안 월급 받았고 경험도 많이 쌓았잖아. 그리고 민경이는 내 딸이야. 아무래도 가족이 가게를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어. 옆에서 지켜보던 형님이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아니 새언니,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요. 나도 이제 여기서 제대로 일할 거니까 새언니는 그냥 직원으로 있어도 되고. 그냥 평직원이라니요. 제가 적자 가게를 살려내고 직원들을 이끌고 매출을 5배로 올린 가게에서 그저 평범한 직원이 되라는 거였습니다. 어머님 처음에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가게를 살리면 명의를 넘겨주신다고요. 그건 그때는 민경이가 가게 운영에 관심 없을 줄 알았지. 근데 민경이도 이제 의욕이 생겼잖아. 그건 저와의 약속을 어기시는 거예요. 애초에 서류로 된 약속도 아니잖아. 그냥 말로 한 거지.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제게 유리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순진하게 믿었을 뿐이었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뭐? 그만둔다고? 어차피 저는 여기서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더 이상 일할 이유가 없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님이 비웃듯 말했어요. 에이, 그렇게 삐질 거야. 좀 유연하게 생각해봐. 직원으로 있어도 월급은 나쁘지 않게 줄게. 제가 쏟아부은 1년 반의 시간을 형님이 일주일도 안 돼서 가져가는 걸 그냥 유연하게 받아들이라고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서 세희를 불렀어요. 세희야, 미안해. 나 오늘로 그만둬. 네? 매니저님이 왜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해줄게. 너도 여기서 오래 있지 마.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라커에서 제 짐을 챙기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고민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고 온 마음을 쏟아부었던 이곳에서 이렇게 쫓겨나다니.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남편은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내가 당장 전화할게. 아니야, 됐어. 소용없어. 이건 말이 안 돼.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남편은 당장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변명뿐이었죠. 엄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지영이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너무 흥분하지 마.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거야? 가족이라고 하시면서 왜 지영이는 가족으로 안 보세요? 그건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던지듯 내려놓고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엄마가 정말 미안해. 괜찮아. 오빠 잘못 아니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허탈함에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한 제 자신이 한심했고 그들을 믿었던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무기력한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쉽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날씨 좋은데 드라이브라도 나갈래? 아니, 괜찮아. 오빠 출근해. 매일 비슷한 대화가 반복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전 회사 팀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영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아, 팀장님. 지금은 그냥 쉬고 있어요. 쉬고 있다고요? 지영 씨 성격에 그냥 쉬고만 있을 리 없는데 무슨 일 있어요? 팀장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어머, 지영 씨, 많이 속상했겠네. 근데 말이에요. 그렇게 속상해하기만 하면 어떡해. 지영 씨는 실력 있는 사람이잖아. 실력이요? 전 아무것도 아닌데요. 적자 가게를 흑자로 만들고 매출을 5배나 올린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팀장님의 말에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실은 지금 회사에서 외식사업부 마케팅 매니저를 구하고 있어요. 조건도 좋아요. 지영 씨 경험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원 면접 한번 볼 생각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될까요? 당연하지. 오히려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외식 브랜드 런칭 프로젝트라 현장 경험이 정말 중요하거든. 팀장님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나 다시 일해볼까봐. 남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지영이가 계속 이렇게 의기소침할 사람이 아니잖아. 일주일 동안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감자탕 가게에서 했던 일들을 정리하고 매출 증가 그래프와 마케팅 전략을 자료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실패한 경험처럼 느껴졌지만 정리하다 보니 제가 정말 많은 걸 이뤄냈다는 게 보였습니다. 면접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에 들어갔어요. 면접관은 3분이었어요. 김지영 씨, 이력서 잘 봤습니다. 우리 회사 재취업이시네요. 그만둔 사이에 외식업 현장 경험이 있으시네요? 네, 적자 상태의 감자탕 전문점을 1년 반 동안 운영하며 흑자 전환 및 매출 500% 증가를 이뤄냈습니다. 500%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사용하셨나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전략, 메뉴 개선, 고객 경험 개선, 배달 채널 확대 등 제가 실제로 실행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잘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순간 망설여졌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사업이었는데 경영권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고, 이제는 투명하고 더 큰 조직에서 제 역량을 펼치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 경험과 데이터 분석 능력 2가지를 다 갖춘 분은 드물어요. 저희 프로젝트에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일주일 후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새 회사는 중견식품기업의 외식사업부였습니다. 한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새로 런칭하는 프로젝트였고 저는 마케팅 매니저로 합류했어요. 연봉도 예전보다 훨씬 높았고 복지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제 의견이 존중받는다는 거였어요. 지영 매니저님, 이번 메뉴 개발 회의에서 현장 경험 기반으로 의견 좀 주세요. 네, 제 경험상 요즘 손님들은요. 회의실에서 제 의견을 경청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게 정상적인 조직이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가게에서는 제 의견이 무시당하고 결정권도 없었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가 기획한 마케팅 전략으로 브랜드 런칭 6개월 만에 수도권에 매장 10개 오픈 목표를 달성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어요. 지영 매니저, 이번 분기 우수사원이에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1년 후에 저는 승진했습니다. 차장으로 올라갔고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죠. 남편은 저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지영아, 돌이켜보면 그때 어머니 가게 그만둔 게 오히려 잘된 일인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맞아. 그리고 지금 당신 정말 행복해 보여. 그때보다 훨씬 더.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 가게에서는 항상 불안했어요. 언제 또 간섭받을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실력으로 정당하게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남편이 항상 제 편이었다는 걸 확인했고 우리는 서로를 더 믿게 되었어요.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진짜 제 실력으로, 제 이름으로 이뤄낸 성공이었어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오롯이 제 것이었습니다. 새 회사에서 3년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팀장으로 승진했고 후배들을 이끌며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남편과의 생활도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남편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하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누구였어? 어머니 지인이래. 어머니가 우리 연락처를 몰라서 그분을 통해서 연락했다는데. 우리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형님과는 연락을 완전히 끊고 지냈거든요. 무슨 일이래? 감자탕 가게가 망했대. 지금 영업도 안 하고 있고 폐업 직전이라 하더라고. 저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시어머니께서 직접 우리 집 앞까지 찾아오셨어요. 형님도 함께였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현관문을 열자 두 분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준호야, 지영아.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시어머니는 울먹이셨습니다. 형님도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풀이 죽어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가게가 완전히 망했고 빚만 잔뜩 남았어. 지영아, 너가 다시 우리 가게 좀 살려줘. 너가 아니면 안 돼. 그건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그때 네 말을 들을 걸 그랬어. 민경이한테 맡긴 게 실수였다. 형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교만했어.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형님,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일을 먼저 배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형님은 직원들한테 명령만 하고 권위만 부렸잖아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남편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지영이가 1년 반 동안 피땀 흘려 일군 가게인데 두 사람이 지영이한테 어떻게 대하셨어요? 약속도 지키지 않고 평직원으로 강등시키고 결국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요? 지영이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편할 때만 필요한 도구예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내 가게라고 하셨죠? 맞아요. 어머니 가게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책임지셔야죠. 저는 이미 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 지금 회사에서 팀장이에요. 연봉도 예전보다 훨씬 높고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어요. 제가 왜 다시 그 불안한 곳으로 돌아가야 해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둘 다 이제 돌아가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 살 겁니다. 두 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세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니저님 저예요. 세희요.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저는 잘 지내요. 그런데 가게 소식 들으셨어요? 이미 들었어. 매니저님 나가시고 나서 정말 엉망이었어요. 민경 매니저는 일은 안 하고 지시만 하고 새로운 직원들은 실력도 없고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랬구나. 품질도 엉망이 됐어요. 국물 맛도 달라지고 서비스도 엉망이고 리뷰도 별점 2점대로 떨어졌어요. 너는 괜찮은 거야? 저는 진작 그만뒀어요. 매니저님 말씀대로 오래 있을 곳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잘했다. 우리 다음에 한번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 후련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해. 근데 후회는 안 돼. 당연하지. 당신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요. 나 그 경험 덕분에 많이 배웠어.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조직을 운영하는 법도 배웠고 무엇보다 내 가치를 아는 법을 배웠어. 그게 제일 큰 거 같아. 그래. 나쁜 일도 배움이 되면 값진 경험이 되는 거지.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이 결국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나은 기회로 이끌었으니까요. 시어머니 가게는 결국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서 추어탕 집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이미 제 인생에서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팀장이고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그 안에서 배움이 있다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쁜 일의 끝은 때로 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합니다. 고깃집이 생일상이야? 둘째 며느리는 호텔 예약했는데 너는 겨우 이런 데 데려와? 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9년째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고 주변에서도 인정받는 편이었죠. 그렇게 살다가 33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같은 명문대 출신이었지만 회사 경력은 저보다 짧았고 수입도 저보다는 적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성격이 괜찮아 보였고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정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연애 끝에 큰 고민 없이 결혼을 결심했죠. 당신 덕분에 내가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저를 응원해줬고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꿈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시댁 첫 방문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이건 신혼여행에서 사온 선물이에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아, 그래? 뭘 사온 거야? 화장품이네. 나 이런 브랜드 안 쓰는데. 하긴 네 월급으로는 이 정도가 한계겠지. 이것도 좋은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야, 됐어. 거기 둬라.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의사잖아. 걔는 선물을 줄 때부터 클래스가 달라. 신혼여행 다녀왔을 때 프랑스에서 가방을 사왔다니까? 그때부터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어머니들이 자랑하고 싶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후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시어머니의 비교는 계속됐어요. 우리 둘째 며느리는 오늘도 병원 일 때문에 못 왔잖아. 걔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한 달에 몇 천씩 버는데. 너는 여유 있어서 좋겠다. 직장인은 빨간 날 다 쉬고 칼퇴근하잖아. 둘째 며느리가 이번에 용돈을 100만 원이나 보내줬는데 진짜 효녀야. 저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며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시댁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뭐 하는 회사 다녀? 친척 어르신이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야. 뭐 대단한 건 아니지. 우리 둘째 며느리는 의사인데. 저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 직업을 그냥 직장인이라고 폄하하시다니요. 저는 석유 관련 대기업에서 9년째 일하고 있었고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그날 밤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원래 그래. 학력 콤플렉스가 좀 있으셔서. 학력 콤플렉스? 그게 며느리 무시하는 이유가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젊었을 때 집안 사정으로 대학을 못 가셨거든. 그래서 자식들한테 기대가 컸고 둘째가 의사 만나니까 더 그러시는 것 같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설거지 좀 해. 우리 둘째 며느리는 손이 귀하니까 안 돼. 큰애야, 거기 좀 닦아. 넌 시간 많잖아. 심지어 저희 부부가 명절 선물을 드려도 둘째 며느리가 준 선물과 비교하며 무시했어요. 이게 뭐야? 둘째 며느리는 10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줬는데 너는 겨우 홍삼을 주냐? 그럴 때마다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쌓여갔죠. 더 황당했던 건 시어머니가 원래 동대문에서 원단 도매업을 하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마치 대단한 사업가인 것처럼 과시하셨습니다. 나 원단 도매하는 거 알지?
동대문에서 20년 넘게 했어. 나도 내 사업 하는 사람이야. 시어머니는 늘 자신이 사업가라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월급쟁이라고 낮춰보셨죠. 큰 며느리는 월급쟁이니까 편하겠다. 나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동대문 가는데 사업하는 사람은 고생을 알아야 돼. 직장인은 그저 자기 몸 편한 줄만 알지. 원단 도매가 무슨 재벌급 사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었어요. 물론 어떤 일이든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남을 깎아내리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만나면 시어머니는 제가 관심도 없는 원단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어요. 이번에 중국에서 좋은 원단 들여왔는데 대박 났어. 큰 며느리는 이런 거 말을 해줘도 몰라. 직장인은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 나는 거래처 사람들이랑 매일 싸워가면서 장사하는데 넌 책상에만 앉아있으면 되니 좋겠다? 저는 매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한계가 찾아왔어요. 결혼 2년 차, 저는 시댁 방문을 점점 꺼리게 됐습니다. 남편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어요. 조금만 참아줘. 어머니가 원래 그래. 사업하시느라 성격이 좀 그러신 거야. 남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저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시와 비교는 점점 더 심해졌고 저는 더 이상 참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폭발은 시어머니의 생일날 찾아왔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평소 시어머니가 고기를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유명한 한우 전문 고깃집을 예약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생신이니까 좋은 데서 식사하자. 내가 예약할게. 남편도 좋아했어요. 저는 1인당 10만 원이 넘는 한우 코스를 예약했고 생일 케이크도 미리 주문해뒀습니다. 생일 당일 저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까지 5명이 자리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과 건강식품이었어요. 저희한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아들고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근데 둘째 며느리는 어디 있어? 재수 씨는 오늘 병원 당직이라고 못 온대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내가 생일인데 당직? 에휴, 의사라서 그런가 바쁘긴 하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이미 심상치 않았어요. 잠시 후에 고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정성껏 고기를 구워드리며 시어머니 앞접시에 올렸어요. 어머님 드세요. 그래, 잘 먹을게. 시어머니는 한 점 드시더니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 화면을 우리에게 들이밀었어요. 둘째 며느리가 보낸 카카오톡 사진이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찍은 케이크 사진이었죠. 둘째 며느리가 오늘 못 와서 미안하다고 다음 주에 호텔 예약했대. 거기서 제대로 생일상 받으라고 하네. 오늘 대충 먹고 다음 주에 제대로 해야겠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고깃집이 생일상이야? 둘째 며느리는 호텔 예약했는데 너는 겨우 이런 데 데려와? 여기 한우 전문점이에요. 유명한 곳이고요. 한우가 뭐 대수야? 둘째 며느리는 호텔 뷔페라고 5성급 호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냥 오늘은 맛있게 드시고 기분 좋게 보내시면 되잖아요. 이게 정성이야? 너도 둘째 하는 걸 좀 봐. 의사는 역시 다르다니까? 그때 제 남편이 끼어들었죠. 엄마,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건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뭐? 너가 왜 끼어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일을 이따위로 챙기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이따위라뇨? 여긴 1인당 10만 원도 훌쩍 넘는 곳이에요. 남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저는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서 남편을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너 이건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겨우 이런 허접한 데서 생일을 보내라고? 제가 어머님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입 다물어. 둘째는 아무리 바빠도 나를 위해 호텔을 예약하는데 넌 뭐야? 월급쟁이는 이 정도가 한계인 거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년간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치솟았어요. 어머님, 저도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 가지고 살아요. 직장인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던지고 제 뺨을 내리쳤어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제 뺨을 때리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뜨거운 통증이 얼굴에 퍼졌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남편도 황급히 일어났어요.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닥쳐. 네 아내가 나한테 대드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 그때 식당 사장님이 달려왔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별일 아니에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사장님, 제 명함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때 식당 안쪽에서 누군가 저를 알아봤어요. 지영아, 나야. 기억 안 나? 대학 졸업을 같이 했던 2살 연상의 오빠였어요. 정말 세상 참 좁다고 느꼈습니다. 하필 이런 상황일 때 마주치다니요. 민호 오빠? 무슨 일이야? 괜찮아? 상황을 파악한 민호 오빠는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르신, 폭행은 범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증인도 많고 가게 CCTV도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또 다른 테이블에서 사람이 일어났어요. 제 직장 동료였습니다. 지영아, 너 괜찮아? 내가 다 봤어. 순식간에 분위기가 역전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기 이게.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이번 일은 내가 사과할게.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도 하지 못했고 남편은 어머니와 절연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어머니랑 연 끊을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사태에 대해서는 남편의 잘못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알았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저는 이 결혼 생활에서 남편만 믿고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말 믿고 싶었어요. 그 후로 몇 달간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연락도 끊겼고 남편도 저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이제야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결혼 3년 차 되던 어느 날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야. 회사 일이 밀려서 어쩔 수 없어. 미안. 처음엔 정말 야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야근이 잦아지고 주말 출근도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집에서는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다녔어요. 이쯤 되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또 급한 일이 생겼다며 회사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심이 들어서 남편을 몰래 따라갔어요. 역시나 남편의 차는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남의 어느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자와 만났어요. 여자는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했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두 눈으로 목격하고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저는 참았어요.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재빠르게 사진을 찍고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힘들었어. 주말인데 불러다 일을 시키고 저녁도 컵라면으로 대충 때웠다니까?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는 걸 봤으니까요. 그래, 수고했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증거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죠.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증거는 있나요? 사진이랑 동영상 다 있어요. 변호사는 제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상대방 여자 신원 파악도 해야겠네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죠? 이런 건 저희가 전문이니까 맡겨두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간녀는 아버지가 꽤 큰 규모의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본인은 그 회사의 이사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강남에 건물도 있다 하더라고요. 완전 재벌이나 다름없네요. 뭐 그렇죠. 그런데 이혼 경력이 있네요. 한번 결혼했다가 3년 만에 이혼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이 돈 때문에 저를 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뭔데?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하지만 나 다른 사람 만났어.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미안한 표정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 건설회사 딸 말하는 거야?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네가 야근한다고 거짓말할 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나한테 증거도 다 있고. 그래, 알게 됐으니 어쩔 수 없네. 그래도 나는 이혼하고 싶어. 그 사람이 나한테 더 맞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요. 건물주의 부잣집 딸이라니까 좋지? 돈 많으니까?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줘. 이해해준다고?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걸 이해해준다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어요. 좋아, 이혼해주지. 대신 내 조건이 있어.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재산 분할 제대로 받을 거야. 상간녀한테도 따로 소송 걸 거고. 뭐? 그건 너무 심한데. 네가 먼저 바람 피웠잖아. 이게 싫으면 법정에서 보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렇게 하자.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변호사와 상담하고 이혼 소송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상간녀는 처음엔 제가 보낸 내용 증명을 무시했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으니까 자신 있었나 봐요. 하지만 제가 가진 증거를 보고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합의금 얼마 원하세요? 상간녀의 변호사가 연락 왔습니다. 3천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합의서 작성하시죠. 결국 상간녀는 제게 3천만 원을 주고 합의했어요. 남편한테서도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폭행건도 다시 꺼냈어요. 시어머니 폭행건 형사고소 진행할 거야. 지금? 그 일은 어차피 한참 지났는데? 아직 시효 안 지났어. 그때 증인도 많았고 CCTV도 있었잖아. 결국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를 고소를 하기 전에 합의금 1,000만 원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남편도 빨리 그 여자와 재혼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혼 판결문을 받던 날, 저는 법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저는 받은 돈을 모두 제 통장에 넣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삶을 다시 정리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직장 생활에 더욱 집중했고 친구들과의 시간도 늘렸습니다.
무엇보다 시댁과 관련된 모든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게 가장 좋았어요. 더 이상 비교당하지 않아도 되고 무시당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 근처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아, 나야.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바로 예전 시어머니였어요. 저한테 왜 전화하셨어요? 그게, 지영아,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폭행까지 했던 분이 도와달라니요. 무슨 일인데요? 나 지금 큰일 났어.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단 도매하시던 거요? 그래,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나는 바람에 나도 연쇄 부도났어.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빚만 3억이야. 연말까지 막아야 할 건 10억도 넘고. 3억이요? 그래, 은행 빚의 사채까지 정말 미칠 것 같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그래서 왜 나한테 전화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왜 전화하신 거예요? 너 대기업 다니면서 주변에 인맥도 많잖아. 좀 도와줄 수 없니?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제 인맥을 이용하려고 하다니요. 저랑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요. 상관없긴 뭐가 없어. 사이가 좀 안 좋아지긴 했어도 우리 아직 가족이잖아.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 이혼했어요. 뭐? 이미 3개월 전에 이혼했답니다. 몰랐어요? 아드님한테 소식 못 들으셨나 보네요.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숨소리만 들렸어요. 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너희가? 왜? 아드님이 바람 피워서요. 돈 많은 여자 만나더니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건설회사 사장 딸 만났어요. 이사직 가지고 있고. 아들이 그 여자 돈 보고 저랑 이혼한 거예요. 방금 전까지 당장이라도 울 것 같던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뭐? 그럼 우리 아들이 재벌 며느리 만난 거야? 저는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이 바람 피웠다는 건 중요하지 않고 돈 많다는 소리에만 반응하다니 참 대단한 속물이다 싶었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됐네. 지영아, 혹시 그 여자 연락처 알아? 내가 부탁 좀 해야겠어? 3억, 아니 10억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데 재벌이면 가능하잖아. 이제 우리 새며느리한테 부탁하면 되지.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는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그냥 아드님이 바람 피운 상대일 뿐이에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거잖아? 미리 관계를 좋게 해놓는 게 좋지? 전 시어머니는 완전히 착각하고 계셨어요. 상간녀가 자기 아들과 결혼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연락처 좀 줘. 아니면 아들한테 차단 좀 풀어달라고 말을 해주던가. 제발 부탁이야.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연락처를 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냥 시원하게 상간녀의 연락처를 알려주자고요. 잠시만요. 저는 휴대폰을 뒤져서 상간녀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이혼 소송 때 받았던 명함에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 카톡으로 방금 전화번호 보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영아.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어머님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혼했으니까 남남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아, 알았어. 그렇게 할게. 고마워. 전 시어머니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을 한 걸까? 며칠 후에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영아, 너 혹시 예전 시어머니한테 그 여자 연락처 줬어? 알려달라고 하길래. 왜? 아주 난리가 났어. 너희 예전 시어머니가 그 여자 회사까지 찾아갔대. 회사로 직접? 10억 빌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대. 경비들이 끌어내는 소동이 벌어졌다더라.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완전히 화가 났대. 자기가 사귀는 남자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네 전 남편한테 연락해서 엄청 욕했다네. 그리고 헤어지자고 했어. 진짜? 그래서 전 남편이 지금 난리 났대. 상간녀한테 버림받았거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연락처만 알려줬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어. 내가 막았지만. 고마워, 오빠. 근데 지영아, 너 일부러 그런 거야? 민호 오빠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전 시어머니가 도와달라고 해서. 나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영리하네. 너 때문에 전 남편 인생 완전 꼬였어. 내 잘못은 아니잖아. 전 시어머니가 알아서 한 일이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복수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복수가 된 거니까요. 며칠 후에 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왜 우리 엄마한테 연락처 알려준 거야? 저는 간단하게 답장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부탁해서 알려줬을 뿐이야. 나는 이제 당신 가족이랑 아무 상관없어. 당신도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리고 전 남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카페 창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제가 직접 손을 쓴 건 아니지만 정의는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전 시어머니의 탐욕과 전 남편의 배신이 결국 그들 스스로를 무너뜨린 거니까요. 저는 이제 정말로 과거와 결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저를 도와줬던 민호 오빠가 소개해준 변호사였어요. 저보다 2살 많은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형한테 많이 들었어요. 첫 만남에서 그는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죠. 저도 오빠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그 남자도 이혼 경력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우면서도 배려심 깊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서로 급할 것 없잖아요. 그의 말에 저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전 남편과는 달리 그는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줬습니다. 몇 달간 만나면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게 됐어요. 힘들었겠어요. 시댁에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우진 씨도 힘드셨을 텐데요.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33살에 결혼해서 3년간 고생하고 36살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전 시어머니는 저를 그냥 직장인이라고 무시했지만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돈을 쫓다가 모든 걸 잃었지만 저는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복수를 노리고 한 것도 아닌데 정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욕심과 오만이 결국 그들을 무너뜨렸으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갈 거예요. 제 앞에는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고 제가 사랑하는 일이 있고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제 인생의 2번째 시작이었습니다.